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래줄거리. 시골 마을 소녀 실종 사건. 수능 후 음주 상태로 친구를 죽인 혐의로 체포되는 고정우. 혐의를 부인하지만 경찰은 필름이 끊긴 상태로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죠. 고정우의 진술과 무천시 주민들의 증언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은의 어머니는 다은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고 했지만 전화 통화를 했을 땐 정우의 목소리가 들린 후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는데, 정우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작하면서 거짓 반응을 보였고, 사건 당일 현장 목격담과 피와 진흙이 묻은 신발이 발견되어 경찰은 만취 상태의 우발적인 살해 후 방어기제 작용으로 기억을 잃은 거라며 사건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도 애들이 죽어갈 때 뭐 했냐고 묻자 잔 거 같다 하면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말에 엄마는 아들이 범인인 것 같음을 의심하며 아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정우는 경찰의 강요로 범행을 재현하고 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감 생활하며 괴롭힘을 당하며 정신까지 피폐해져 가는데 10년 복역 후 고향에 돌아온 고정우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찾았지만 냉정하게 마을을 떠나라고 말하며 살인자가 된 순간 아들이 아니라고 돌아서 버립니다. 정우는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어머니에게 미안함을 전하지만 어머니 장금이는 자식을 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말하며 아들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하네요. 자신이 죽었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래줄거리. 어머니는 아들에게 밥을 먹고 가라며 장을 보러 갔다 추락사를 당하고 말아요. 고정우는 어머니의 사고를 밝힐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래줄거리 2화. 엄마가 아니라 날 밀었어야지. 정우는 엄마의 사고가 발생한 마을의 창고를 찾아갔다가 그날을 기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이후 사고 원인을 피학하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멸시하는데, 정금이는 아들 정우에게 자식의 시체도 찾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사람들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전하며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죠. 창수는 정금이에게 정우에게 안 가볼 거냐고 묻지만 가지 않겠다고 했던 엄마. 그의 고창수는 이사를 제안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집이 팔리지 않으면 그냥 두고 떠나자고 하네요. 엄마 정금이는 창수에게 마을을 떠나면 아들이 살인자인 걸 인정하는 것 같다며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출소한 정우를 찾아온 수호가 무언가를 전해주게 되고 정우는 그에게 고맙다고 전하는데요. 하지만 육교에서 엄마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 조사 중 노상철이 엄마 정금의 추락 사고를 조사하며 자살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폭우로 인해 목격자가 없고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었을 거라 추측하게 되는데, 정우는 누워있는 엄마에게 일어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오열하며 그 후 신동민을 찾아가 하나만 여쭤보러 왔다고 하며 엄마가 원한 살만한 일을 했는지 물으며 오전에 어디 있었는지도 묻는데, 신동민은 정우에게 사람을 둘이나 죽여놓고 엄마가 아프니 마음이 아프냐며 따져 묻습니다. 아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소리를 쳐버리는 고정우. 정우는 자신이 나쁜 놈이라도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라며 신동민에게 엄마가 쓰러진 게 자신 때문인지 묻자 신동민은 엄마가 쓰러진 이유가 정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정우는 자신을 밀었어야 하지 않냐고 분노합니다. 노상철은 양흥수를 참고인 조사로 데리고 와 정금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실도 알게 됩니다. 양흥수를 통해 고정우가 2명을 살해하고 복역을 마친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노상철. 형구탁을 찾아가 당시 사건에 대해 묻자 고정우 역시 형구탁을 찾아가던 중에 노상철과 마주치게 되면서 그에게 경고를 받게 되죠.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2회에서는
정금이가 피해자 가족들과 한 동네 살고 있다는 정과 어머니 추락 사건을 진실을 파헤치는 정우를 지켜보며 기존 살인범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정우의 부탁으로 사건 현장을 다시 찾게 된 노상철은 양흥수를 목격자로 의심하며 그를 통해 피해자 유족들을 모두 용의선상에 놓기 시작합니다. 정우는 정우 나름대로 엄마의 석연치 않은 사고를 파헤치기 위해 움직이고 정우의 사건을 알게 된 상철은 그를 경계하지만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것엔 동의해 따로 조사한다. 그리고 상철은 홍수의 주장대로 진짜 목격자일 것을 염두에 두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미워하는 고정우의 등장이 트리거가 됐을 것을 의심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용의자야. 재밌네. 홍수는 자연스레 범인을 찾아가고 정우의 엄마를 민 건 피해자 보영의 아버지 동민이었다. 정우 엄마한테 왜 그랬어? 내가 봤어. 네가 밀어서 떨어지는 거. 동민은 홍수의 조언에 그날 입은 옷을 처리하려다 정우에게 딱 걸린다. 엄마한테 왜 그랬어요? 들켰음에도 동민은 당황하기보단 보영이한텐 왜 그랬냐며 달려들려 했고 범인의 흔적을 쫓아 진범을 추려낸 상철이 적시에 도착해 동민을 체포했다. 봐라.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널 얼마나 증오하는지. 네 엄마 정금이 씨 너 때문이야. 넌 아무도 원망할 자격 없어. 경찰서로 향했던 정우는 우연히 개가 물어온 사람 뼈를 발견해 병물을 찾아온 하설과 마주하고 정우는 그 뼈가 피해자 뼈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뼈를 발견한 장소를 찾아 나선다. 동민은 상철의 취조에도 그런 적 없다 발뺌하고 서장과의 침묵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데 상철은 술을 좋아하는 동민에게 술을 먹인 뒤 정우 이야기를 꺼내며 자극해 자백을 이끌어냈다. 정우가 뼈를 찾는데 동행한 하설은 살인범이라기엔 좀 이상함을 느끼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우 씨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 맞다고 하면 그 다음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부터 닥치는 대로 찾아내고 알아낼 거예요. 그게 제 의무고 아주 조금이나마 남은 권리니까. 만약에 제가 지은 죄라면 다시 벌 받을 겁니다. 궁금해서 던진 질문에 대한 정우의 진지한 답변에 설은 더 나서서 돕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찾은 맨홀에서 더 많은 뼈 조각과 보영의 옷까지 명찰을 발견해 정우의 예상대로 피해자의 시신이 맞았다. 자백을 받고 나온 상철은 뒤늦게 정우가 뼈를 발견했던 제보의 장소를 찾아 나선 걸 알게 됐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찾아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을 의심한다. 그 시각 보영의 사체를 마주한 정우는 왜 여기 있는 거냐며 혼자 오열하고 있었는데 하설이 경찰에 연락해 사체를 발견한 게 마을 곳곳에 알려지고 다들 그리로 향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상철은 정우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 오해에 다그치고 너클놓은 모습에 정신 차리라며 싸다구를 연타로 날리는데 정우는 보영을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고 흐느꼈지만 상철은 이미 죽었고 네가 죽여놓고 미안하면 다냐며 정우를 쥐업했다. 그리고 급기야 총까지 꺼내 머리에 겨눈다. 저 아니에요. 범인 잡아주세요 제발. 정우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 생각해 몰아세우다가 총까지 겨누게 된 상철. 하지만 진범을 잡아달란 정우의 부탁에 상철은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차 정우를 태워가던 상철은 기억이 나게 해줘야겠다며 당시 사건 현장이었던 무천마을 창고로 먼저 데려간다. 난 절대 안 죽였어요. 난 그때 여기 없었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는 정우에 상철은 또 정우를 쥐업하게 됐다. 죽여버린다는 상철에게 맞고 있던 정우는 범인을 잡아달라고 다시 빌고 범인을 잡고 나서 자신을 죽여도 늦지 않지 않냐고 한다. 그리고 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부분의 기억이 블랙아웃된 상태라
정우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었다. 이에 정우는 증거 찾기에 매달리게 된다. 하설은 수호에게도 상황을 알려주는데 정우 이야기를 듣던 수호는 발작을 일으킨다. 그래서 다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그 틈에 하설이 수호가 몰래 그리던 그림을 보고 놀라는데 하설아, 정우 아니야. 구급차에 실려가던 수호는 하설에게 정우는 아니라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숨겨달라 부탁했다. 하설이 치우기 전 수호의 그림을 발견한 현탁. 그는 그림을 다 불태워버린다. 어째 구현탁도 사건의 전말을 아는 듯한 11년 전 날 죽인 건 당신이죠. 그리고 뜨문뜨문 등장하던 국회의원 예영실에 남편 박형식에겐 수상한 문자가 발송된다. 흔들리는 거 보면 그 또한 진범일 가능성이 있었다. 정우의 말에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며 역추적하던 상철은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의심이 더욱 짙어지면 정우에게 있어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줄 게 분명한 상철. 왜 기억 안 나는 척해? 이 집에서 보영이 마지막으로 봤잖아. 오빠 왜 그래? 보영이 우리가 죽였잖아. 제이는 정우가 동네를 뒤흔들고 다니는 통에 현탁을 찾아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데 우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며칠려나. 이 집에서 보영이 마지막으로 봤잖아. 현탁을 찾아와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는 제이. 그러면서 11년 전 보영이가 정우와 마주했을 때 울고 있었던 이유가 밝혀진다. 현탁과 제이가 불륜 사이였는데 보영이 우연히 그것을 목격하고 돌아섰던 것. 보영이 우리가 죽였잖아. 내가 보영이 끝까지 쫓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희의 말은 진짜 죽였다기보단 보영이 죽게 된 상황에 자신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것 같았고 그걸 빌미로 동민을 풀어달라 협박한다. 그리고 하설은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수호의 행동을 곱씹어보며 그가 11년 전 사건의 목격자일 거란 추측을 하게 된다. 사건의 의심을 품는 사람은 하나 더 있었는데 상철은 정우가 보영을 천수마을에 유기하고 창고로 돌아와 박다은을 죽일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순 없어. 보영이가 유기되던 시간에 다은이가 죽었어요. 제가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이건 시간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범인이 둘이라고 해서 내가 아니란 말은 아니야. 공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상철이 경계를 푼 건 아니었고 정우의 공범 가능성을 제기해 정우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내가 안 죽였다고. 그래서 말 다툼하는 와중에 하설이 나타나 잠시 그들의 말을 막는다. 모든 사건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철은 목격자가 현수호란 말에 신경질환을 앓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유일하게 참고인 조사를 안 받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며 믿질 않았다. 그래서 설은 수호에게 확인하고자 병문안을 가려하지만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면회가 불가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형식은 웃으며 하설을 배웅했지만 하설이 다녀간 뒤 소파에 남아있는 의문의 야광별을 발견하고 출처를 아는지 표정이 굳어졌다. 상철은 11년 전 사건에 시간적 오류가 있다며 재수사 건의를 올리지만 역시나 현탁의 선에서 커트된다. 뭐든 들어줄 것 같던 서장의 모습에서 점점 본색이 드러나는 중인 듯. 못 찾으면 자네가 책임질 수 있어? 그 사건으로 특징까지 하셨는데 뒤집겠어? 절대 재수사 못해. 그리고 그 시각 경찰서 앞에 현탁을 찾아온 듯 했던 정우는 다른 경찰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쳐들어간다. 사건의 수혜자 현구탁. 내 알리바이에 올이 났는데 수사 다시 해야지. 정우는 현탁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고 일단 현탁은 소란을 원치 않아 방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역시 재수사는 안 된다 했다. 이 경찰서 전체가 공모해서 널 범죄자 만들었단 거야. 이에 정우는 사건을 수사할 때 부탁은 도대체
어디 있었냐 묻고 부탁은 답하기보단 정우. 범죄자라 단정 지으며 뭐든 도울 수 있지만 정우의 범죄자 흔적은 지울 수 없다 한다. 그래놓고 동민은 핑계를 만들어 풀어주는데 풀려난 동민은 보영이를 찾더니 그것도 잠깐 정우에 대한 증오심으로 꽁사냥점 우사냥을 나서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우연히 수호를 봤던 하설은 확인코자 집에 찾아갔다가 현탁이 확인시켜준다 해 집을 둘러보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수호가 또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수호일 수밖에 없는 그는 현탁을 아버지라 불렀다. 저 보영이 안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각 정우의 집에 쳐들어간 동민은 총을 겨눴고 곧 총성이 울려 퍼졌다. 보영이가 아저씨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서워했어요. 자신은 보영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정우에 결국 동민은 총을 한 발 쏘는데 비껴가서 다행히 무사했고 총성에 달려온 상철의 동민은 다시 못 쏘고 도망쳤다. 현건호, 너 언제 왔어? 하설과 현탁이 마주한 수호와 똑같이 생긴 남자는 수호의 동생 건호였다. 미국에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돌아온 거였는데 말도 없이 온 아들을 현탁은 돌려보내고자 한다. 내가 왔다는 거 아무도 알면 안 돼. 아무도 만날 생각하지 마. 돌아가. 아버지 정우 나왔죠? 만날 생각하지 마라. 사건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비협조적인 서장에 뭐라 하면서도 정우의 주위를 맴도는 상철. 상철은 사건을 파헤치면 너한테 손해라 해도 그럼에도 진심으로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려 하는 정우에 이상한 점을 한 가지 알려준다. 시신은 발견됐지만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정우는 사진첩을 뒤져 보영이 3년간 메고 다녔던 가방이 있다며 사진으로 보여줬다. 상철은 보영에게서 발견된 골반 실금과 하의가 없었다는 것에서 성범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능성이라며 또 묵살하는 구탁. 형식은 수호를 만나고 싶어 또 자신을 찾아온 하설에게 일부러 야광별을 내어 보이고 하설이 자신이 머무는 곳 무청 가든 2층 옷장에 붙어있던 거라자 안심한 듯 보였다. 피해자 다은이 아저씨라 칭하면서 만날 때마다 옷장에 야광별을 붙인다고 했는데 당시 다은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걸레라는 소문이 생기게 한 상대가 박형식이었나 보다. 당신이 날 죽일 때 본 사람이 있어. 하설을 만난 뒤 또 이상한 문자가 도착하고 이에 형식은 하설을 의심하며 수호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속여 따로 약속을 잡았다. 병무 시험 쳐서 경찰 됐나봐요. 양심도 없는 새끼.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마을 곳곳에 출몰한 건호. 보영의 가족을 제외하곤 딸들 건호의 등장이 썩 달갑지만은 않은 듯 보였다. 이상하게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왔었어야 했는데. 건호는 동민에게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친구인 병무와 민수에겐 선물을 준비했다고 곧 가져다주겠다 예고했다. 우린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피해자 가족과 범인으로 잡힌 정훈의 가족만 모르지. 분명 친구네 가족들은 뭔가 아는 눈치였다. 자식들이 관련된 듯하니 숨 죽이고 있는 거지. 너무 이상해요 삼촌. 제 기억엔 이것들이 없어요. 정우가 자꾸 찾아오자 단념시키기 위해 11년 전 사건 자료 파일을 보여주는 구탁. 구탁은 당시 정우가 만취했던 증거 사진과 다은의 혈흔이 묻은 몽키 스패너가 정우의 집에서 발견된 것. 정우의 차로 시신을 유기한 것이 증거라며 정우가 범인일 수밖에 없단다. 하지만 정우는 부정하고 구탁은 한 가지를 증거로 더 꺼내들었다. 피해자의 피와 진흙이 묻은 정우의 신발. 2008년 제 생일 때 엄마가 사준 신발이에요. 근데 전 한 번도 신은 적이 없거든요. 발볼이 작아서요. 정우는 현탁이 꺼낸 모든 증거가 어그러졌다며 그날 보영이 어디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행적을 알아봐야 한다지만 구탁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날 건우랑 수호 뭐 했어요? 되려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자 발끈하는 건우는 집에 숨겨둔 뭔가를 10년 만에 꺼내들고 여행 가방에 챙겨 정우에게 향하는데 가방을 건네주며 반갑게 인사하기도 잠시 건우는 자신이 늦게 왔다며 잘못했다며 사과를 해 정우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우는 가방을 열어본 뒤 머리가 지끈해진다. 여행 가방 속에 든 건 그토록 찾아도 찾지 못했던 보영의 보라색 가방이었던 것. 내가 보영이 죽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우는 곧장 건우가 죽인 건가 의심했다. 내가 뭘 잘못하고 뭐가 미안한데? 갑자기 캐리어를 들고 찾아와 늦어서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를 하는 건우. 정우가 사과하는 내막에 대해서 묻자 건우는 자신이 가져온 캐리어를 건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지 못하게 보영의 유류품을 발견한 정우는 정신이 아득해진다. 네가 보영이 죽인 거야? 그게 아니라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건우에 정우는 보영의 폰에 혹시라도 뭔가 있을까 충전을 하려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구탁의 부탁으로 건우를 찾다가 정우의 집까지 온 흥수와 추호는 보영의 노트를 발견하곤 방에 숨은 건우를 무섭게 불렀다. 소란스러워지자 정우가 달려오고 두 사람은 정우의 머리를 내려친 뒤 건우를 챙겨 다급히 자리를 뜬다. 박형식과 같이 나섰던 하설은 다행히도 수호와 만날 수 있었고 수호는 자신의 그림을 정우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수호, 건우가 정우에게 이토록 호의적인 건 정우가 두 형제를 많이 도와줬었기 때문. 따로 탐문을 다니던 상철은 오총사가 사건 이후 충격이 컸는지 정우, 보영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갑자기 사라졌었던 걸 알게 된다. 건우는 계획에 없던 유학길에 오르고 병무와 민수는 동반 입대라니 수상했다. 그래서 정우에게 연락을 했다가 위험한 상황임을 알게 되고 쓰러진 정우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준다. 다음날 깨어나자마자 자수하겠다는 건우. 보영이 내가 죽였어요. 네가 뭘 죽여. 그건 사고였다고. 부탁은 자신이 아는 것 외에 숨기는 게 더 있냐 추궁하며 건우를 집에 감금시켰다. 건우가 죽였다는 건 앞서도 그랬듯 직접적 살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일지도. 한편 습격을 받은 정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살피던 상철은 정우가 숨겨둔 보영의 폰을 발견했고 창고에서 함께한 넷의 영상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정우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압박했다. 네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던 용의자. 네 친구들이어서 놀랐냐? 겁나? 자기 아들도 용의자로 몰리게 생겼는데 서장님이 네 편에 설까? 그리고 건우까지 엮여 쉽지 않을 것을 예상케 했다. 상철은 괜히 정우한테 화내고 돌아서는데 정우는 그 사이 건우가 급히 던져둔 보영의 책을 발견했고 그 사이에 사라진 하의 속옷이 있었다. 이거 누가 줬어? 건우요. 상철은 이걸 구탁한테 얘기하면 절대 재수사 못한다며 정우가 알리는 걸 말렸다. 상철은 이걸 구탁한테 얘기하면 절대 재수사 못한다며 정우가 알리는 걸 말렸다. 이후 정우는 보영의 물건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들은 병무와 민수에게 아무것도 모른 척 불러내 도움을 청하는 척 유전자를 채취했고 상철은 그걸로 긴급하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보영의 하의 속옷의 유전자와 일치하면 빼박. 병무랑 민수가 그리고 정우는 구탁이 감금시켜둔 건우를 만나 사건이 있던 날 밤 창구의 얘기를 들었다. 상철이 받은 유전자 감식 결과가 99.9% 일치인 걸 보면 성폭행이 있었던 건 분명. 과거 사건을 해지고 다니는 상철에 주시하고 있던 병무는 그가 유전자 검사를 했단 걸 재빨리 알아차렸고 어쩌려는 건지 도둑이 제발 저리듯 차로 들이받아버린다. 그 시각 정우는 민수를 찾아가 추궁 중이었는데 눈앞에 망치를 마주하고도 그 상황을 정우의 탓으로 돌리는 민수의 인성은 또 무엇? 보영이 왜 죽였냐고 말해? 나 아니야. 다 너 때문에. 상철의 차를 들이받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훔쳐가려던 양병무는 상철에게 역습을 당한다. 어떻게든 제압해보려 했지만 쪽도 못쓰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병무였다. 그날 니네 집에서 술만 같이 먹었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 건우의 말을 듣고 민수를 추궁한 정우. 민수는 정우를 탓하는데 이 무슨 개소리를. 정우가 그런 개소리에 넘어갈 리 없었고 죽여버린다 망치를 들고 협박하니 민수는 입을 열었다. 그날 유독 예민했던 보영이 틱틱거리다. 병무와 서로 상처가 될 말들을 주고받았고 제대로 긁힌 병무가 보영을 강간했다고 그래도 살인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정우는 망치를 휘두르려 했지만 만약에 상황을 걱정한 상철이 경찰들을 보내 상황을 막을 수 있었고 신민수는 체포됐다. 특수강간 및 살해 그리고 시체 유기죄로 구탁도 보영의 핸드폰 속 동영상과 하의 속옷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해드는데 하의 속옷에서 발견된 유전자가 일치한 건 양병무와 신민수뿐이란 걸 확인하고 건우의 혐의는 없게 되자 구탁은 미소 짓는다. 그래서 양병무를 잡아오는 상철에게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허락했다. 아들들이 붙잡혀 취조를 받게 되자 쫓아온 아버지들 흥수와 추호는 같이 있었던 건우만 빠진 거냐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지만 구탁은 영상을 보여주며 건우는 술 가지러 갔다 집에서 잤다고 한다. 계속 물고 늘어지려는 두 사람의 구탁은 무죄될 거 10년 20년 될 수 있고 교도소에서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고 싶냐 협박한다. 그러자 가불관계를 확실히 깨닫게 된 흥수와 추호는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냐며 하란 대로 하겠다고 무릎 꿇었다. 이후 형구탁은 지 맘대로 시나리오를 쓴다. 양병무와 신민수의 성폭행 증거는 인정하지만 죽였다는 증거는 없으니 고정우를 범인으로 그리고 흥수와 추호는 성폭행까지는 범행을 인정하란다. 그럼 형구탁이 좋은 변호사를 붙여줄 거고 다 해결해줄 거라고. 이에 병무는 자신이 다 까발리면 어떡할 거냐 소리치는데 부자들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저 자수하려고요. 제가 다 말할게요. 구탁이 수습하려고 다 준비해놨더니 창고에 같이 있었다며 자수하러 나타난 건우. 연락을 받은 구탁은 건우가 쓸데없는 소리를 못하도록 흥수와 추호를 보내 시간을 번다. 자신이 갈 동안까지 건우와 분리시킬 수 있게. 병무야 보영이한테 안 미안하냐? 물어볼 게 있다던 정우는 일단 미안한 게 있는지부터 묻는데 병무는 오래 간직해온 자격지심을 분출하며 민수가 그랬듯 모든 걸 정우의 탓으로 돌렸다. 이후 정우는 그날 운전을 누가 했냐 묻지만 병무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가만히 있으라 정우를 자극해 분노케 한다. 두 분이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병무와 민수에 대해서요. 그 시각 스토커처럼 정우를 쫓던 나겸은 보영의 부모에게 또 다른 진실을 전하고 있었다. 창고에 있지도 않았던 얘는 또 어찌하는지 결국 구탁의 개입으로 자수를 하겠다던 건우는 진실을 덮기로 하고 그 후 잘못된 선택으로 구탁을 오열하게 만들었다. 위태롭던 현건우는 정우에게 수사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스스로 생을 마감. 병무와 민수가 잡혀갔어요. 10년 전에 보영이 성폭행하고 살해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대요. 보영의 부모를 찾아간 나겸은 병무와 민수가 잡혀간 사실을 알리고 두 사람이 다급히 나가자 원하는 걸 얻었단 듯 미소 지어 보였다. 얘도 정상은 아닌 듯. 일단 정우에게 10년 넘게 집착하는 것도 그런 이번에 알린 건 정우를 향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함인 듯 했다. 보영이가 죽은 건 병무 민수 때문인데 건우가 죽고 울부짖었던 구탁은 유서를 발견하고 당장 유치장을 찾는다. 그리고 그날 성폭행 외에 무슨 일이 더 있었는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며 병무의 목을 조르자 병무는 다 아는 줄 알았다며 사건의 내막을 밝혔다. 둘이서 보영을 성폭행한 뒤 건우가 술을 가지고 돌아와 상황을 눈치챘고 보영은 그 틈에 기겁하며 도망치려다가 계단에서 굴러 기계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던 것이란다. 전 아버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말씀하셔야 돼요. 그날 아버지도 창고에 있었다는 걸. 하지만 유언장엔 예상치 못한 내용도 있었다. 그날 창고에 형구탁도 있었다고. 구탁은 왜?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구탁이었다. 건우가 자살했는데 유언장이 없는 것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아. 상철은 사건 자료를 다시 찾아보는데 당시 강압적인 수사로 정우가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든 정황을 발견하곤 혀를 찼다. 건우의 장례식에 온 국회의원 예영실로 인해 두 사람의 접점이 밝혀진다. 11년 전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수사 중이던 구탁에게 피해자가 고정으로 특정되지 않았냐며 빠른 수사 종결로 능력을 보이라 했던 것. 승진에 목말랐던 구탁은 영실의 뜻대로 했고 보영의 사건 내막은 밝혀졌으니 영실이 그런 건 아랫돌이 간수 못하는 남편과 다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자수를 번복한 건우를 쫓아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정우는 무사히 깨어났고 건우의 죽음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호의적이어진 상철과 11년 전 사건 재구성에 나섰다. 정우는 건우, 병무, 민수가 운전을 못했었기에 시신을 유기할 때 다른 사람이 더 있었을 거라고. 그래도 조력자가 생기니 많은 정보가 취합됐다.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혼자 살겠다고 병무가 시킨 짓이라 자수한 민수. 그 때문에 병무는 긴급 체포되고 잡혀가던 병무는 최나겸을 불러달라 소리친다.
모두 최낙엽이 꾸민 일이라 주장하며 그래서 정우는 낙엽을 찾아가는데 낙엽은 그날 자신은 창고에 없어서 딴다. 병무 다시 잡혀갔어. 근데 다시 잡혀가면서 그러더라. 내가 전부 만든 판이라고. 정우가 의심하는 것 같자 낙엽은 화배우가 된 이후 병무에게 계속 협박받아왔다며 병무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 얘기했다. 난 누가 뭐래도 너 믿어. 나 너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 그리고 이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낙엽은 계속 정우를 믿는다 되뇌었다. 옷바라지도 해주고 계속 주위를 서성이는 게 최낙엽도 정우를 향한 집착이 상당한 듯.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 정우도 대단. 정신 차려 좀. 낙엽은 그날 자신이 창고에 없다고 했지만 사실 낙엽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었다. 새로이 등장한 흑막 최낙엽. 대체 그날 창고에서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설은 자신이 본 수호의 그림을 재현해 정우에게 보여주고 과거 기억을 더듬은 정우는 검은 후드가 낙엽이라 의심하게 된다. 늘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며 응원했던 낙엽이었기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은 병무에게 협박받고 있단 낙엽의 말을 다 믿을 순 없었다. 그 시각 낙엽은 협박받고 있다는 상황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 병무를 찾아가 있었다. 병무는 낙엽을 마주하자마자 네가 다 시킨 짓 아니냐고 하는데 사건이 벌어진 뒤 창고에 도착했던 낙엽은 신고를 하려는 건호에게 아버지가 경찰을 그만두게 될 거라며 겁을 줬고 병무에겐 경찰이 되지 못할 거라 민수에겐 부모님이 산 집을 팔아야 된다 겁을 줬었다. 병무는 그때 낙엽이 자수를 막지 않았다면 겁만 주지 않았더라도 건우는 죽지 않았을 거라며 정우를 탓하듯 이번엔 낙엽을 탓한다. 보영이 죽여놓고 질질 짜던 겁쟁이 새끼들이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은혜를 똥으로 갚아. 그러자 마이크를 끈 낙엽은 병무를 자극하고 발작 버튼 눌린 병무는 알아서 자신이 낙엽을 협박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어줬다. 당시 건우는 자신이 아무 짓도 안 했다 했지만 낙엽은 이 상황에 그걸 누가 믿어주겠냐고 상황에 공범이 되어버린 건우는 구탁에게 알렸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추호와 흥수도 사건을 알게 돼 신보영 사체를 유기했었다. 구탁은 건우가 죽은 마당에 이제같이 수습을 할 필요가 없어 발을 떼려 했지만 아직 차가 폐차되지 않은 걸 알게 된다. 처리하란 게 폐차하란 거였는데 밑에 직원이 말을 잘못 이해해 정우 아빠에게 인도했던 것. 11년 전 정우 아빠에게 정우의 자수를 종용하며 사건을 은폐했었던 구탁은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때 이 공범들과 분열하기 시작한다. 같이 파고 정우의 아빠는 폐차하지 않은 사고 차량을 11년 동안 컨테이너에 보관해뒀었고 정우는 마침내 그 차량을 발견하는데 아들의 결백을 믿고 차량을 보존한 아버지. 그 차량은 어떤 역할로 정우를 도와줄까? 차량을 발견한 정우는 자신이 압박 수사를 받을 때 희도가 전봇대 교통사고를 실수로 말한 것을 토대로 사고를 조사한다. 상철이 같은 편이 되어 감식반을 불러주기에 이번엔 그들이 은폐하게 두지 않았다. 정우의 사건 재수사는 막았지만 병무 민수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막을 핑계가 없던 구탁은 결국 수사를 허락한다. 대신 또 무슨 꿍꿍이인지 그때 시신을 유기하러 가던 차량의 접촉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를 찾으라 했다. 정우는 사고 차량과 범행 도구가 발견되었다며 수사를 다시 할 거라 해도 병무는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 없이 정우를 탓했다. 거짓 목격자들 사이에서 드디어 나타난 목격자. 덩치가 있는 2명의 아저씨들이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명 봤다고. 목격자는 11년 전에도 증언했었다며 희도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 증명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똑바로 본 거 맞냐며 구탁이 집어넣은 잘못된 신념의 희도는 끝까지 정우를 범인으로 단정지었다. 한편 계속 진실을 파헤치는 상철에 구탁은 흥수와 추호에게 자수를 종용하려는데 먼저 찾아간 흥수는 삽이 있으면 밝혀질 거라며 시신을 유기하기 전까지 보영이 살아있었다 한다. 추호가 운전대를 잡고 폐교에 유기하러 갔었는데 뒷차 트렁크를 여니 보영이 살아있었다고. 하지만 추호는 살려달라는 보영을 삽으로 가차없이 내려쳐 죽였었다고 한다. 이에 살아나면 우리 다 죽어. 사건의 내막을 안 구탁은 그때 왜 제대로 말리지 않았냐 뭐라 하며 다음 계획을 세운다. 아직 엽총을 보관 중인 동민에게 정보를 흘려 자극시키고 동민이 복수를 하도록. 한편 수호는 몽키 스패너를 그려 박형식을 당황시킨다. 그가 11년 전 창고에서 박다은을 죽인 범행 도구였기 때문. 그날 다 봤으니까. 다 봤어? 수호는 형식이 벌인 박다은 살인사건도 알고 있었고 건우가 보영의 사건을 밝히는데 피를 줬으니 이제 수호가 도울 차례. 11년 전 박형식은 다은과의 미래를 즐기려 정훈의 창고를 찾았었고 다은이 형식의 결혼 반지를 뺏어 던져가지고 싸우다가 홧김에 죽인 것이었다. 당시 보영의 사건 현장 수습을 위해 창고를 청소하고 있었던 낙엽은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숨었다가 범행을 목격했었다. 그리고 최근 형식을 협박했던 것도 낙엽이었고 낙엽은 다른 폰을 썼지만 영실에게 덜미를 잡힌다. 정우 고정우를 원해요. 영실은 경찰서에 가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묻고 낙엽이 원하는 건 시종일관 고정우였다. 영실은 뒤통수를 치는 건 아니겠지라며 웃어 보였지만 낙엽에겐 패가 하나 더 있었다. 사건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 영상. 10일의 말미에는 구탁의 계획에 휘말려 동민이 추호를 찾았고 자신을 설득하는 정우에도 미안하다며 엽총으로 추호를 쏴버린다. 국과수 감식 결과 신보영의 직접적인 사인은 삽에 맞은 것임이 드러나고 삽에서 신추호의 지문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올려 상철은 구탁에게 재수사 허락을 받아낸다. 하지만 그 시각 흥수를 통해 추호의 범행을 알게 된 동민은 정우의 만류에도 추호에게 총을 쏘고 도망쳤다. 신추호는 즉사 결국 구탁의 계획대로 판이 흘러간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얕았던 아버지들의 우정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하고 아버지들이 이 모양이니 아들들도 부전자전. 구탁은 도망친 동민을 설득해 붙잡았고 덮으려던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당시 사건 담당자였던 김희도가 초동수사를 잘못했다 브리핑하며 모든 화살을 돌렸다. 현 서장이 있었어. 동민을 취조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상철. 동민은 사건이 있던 날 밤 추호가 술자리를 만들어 의심하지 못했다 하고 그때 구탁도 있었다 한다. 그런데 추호 조사를 받은 흥수는 그날 밤 술자리에 구탁은 없었다 하여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영실이 먼저 구탁에게 접근한다. 영실은 구탁도 11년 전 사건을 숨기고 싶었던 것 아니었냐며 우위를 잡으려 했지만 구탁 또한 형식의 범행을 찌우자고 있었기에 영실을 압박했고 결국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공생관계가 된다. 구탁의 입장에선 곧 도지사가 될 영실과 손을 잡고 특급 승진가도를 걸을 수 있으니 더 이득. 상철은 너무 딱딱 들어맞는 상황에 정우가 위험해질까 위치 추적 어플을 깔렸는데
이미 나겸과 정우의 위치가 연동된 걸 발견하고는 나겸을 향한 의심도 더 피어오른다. 정우를 좋아하며 집착하는 것도 의심. 사건 현장에서 침착하게 정리를 시켰던 나겸이라고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었다. 현장을 수습하며 불안해했고 그래서 좋아하던 정우를 찾아갔었는데 술에 취한 정우가 다은에게 보내놓은 문자를 보고 돌변해 정우가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에도 침묵했던 것. 어차피 그냥은 가질 수 없으니 극한으로 몰아넣어져 혼자 고립되었을 때 정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었을까? 출소한 정우가 마음대로 되진 않았지만 상철은 실마리라도 잡기 위해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다은의 사건도 파헤치고 다은의 할머니를 찾아가 그날 통화할 때 들렸던 목소리가 어른이었단 걸 알아낸다. 그렇다는 건 다은의 사건 또한 정우가 아니란 것. 그즈음 수호가 태어나여 집으로 돌아오고 수호가 향한 유리온실 같은 곳에서 다은이 발견된다. 오래 기다렸냐 물으며 백설공주의 책을 읽어주는 수호. 박다은은 왜 또 여기에? 누굽니까? 고정으로 몰아가게 지시한 사람. 수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혼자 경찰옷을 벗게 된 희도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보는 상철. 그는 그날을 회상하는데 물론 구탁의 손에 노란한 것은 맞지만 정우를 범인으로 몬 것엔 희도의 책임도 있었다.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 신지도 않은 정우의 신발에 피해자의 피를 묻혀 정우의 집에 가져다 놓은 것이 바로 김희도였던 것. 그가 정우를 범인으로 몰고 범인이라 굳게 믿은 건 가담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긴 성실한 실험주였던 것 같다며 그 이상 형구탁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병무가 구치소로 옮겨지자 흥수는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정우에게 탐원서를 부탁한다. 지 새끼 소중한 거 알면 남의 새끼도 소중한 걸 알아야지. 지 새끼 허물 덮고자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끝까지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아저씨 저도 누군가한텐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상철은 박다은 친구의 행방을 알아낸 10년 전 다은이 만나고 있던 남자가 무천의 큰 병원 과장이고 그의 아내가 잘 살았다는 정보를 얻어낸다. 그 때문에 남편 박형식의 살인을 덮기 위해 예영실은 더 고군분투하게 됐다. 최나겸은 사건을 파헤치는 것을 도우려 정우이 옆에 붙어있던 하설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안 그래도 심한 집착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 교도소에 있을 때 정우는 자신만 바라봤다며 또다시 정우를 고립시킬 생각으로 불러낸다. 증거가 있단 말에 정우는 나겸을 만나러 가고 나겸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진실을 말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계속 다은이만 찾는 정우의 모습에 침묵한 것도 인정한다. 우리 정우가 서방돼서 나오자마자 돌변했어. 내가 날 배신했어. 그리고 옥살이를 하는 동안 자신만 바라보다 출소 후 배신한 거란 미친 소리를 하는 나겸. 그런 상황에도 정우의 목적은 나겸에게 있다는 살인 현장이 담긴 증거 영상이었고 나겸은 같이 서울 가준다고 약속하면 주겠다 한다. 하지만 정우는 자신이 끝까지 갈 거라며 나겸과 함께 떠나는 것은 거부했다. 그러자 나겸은 술을 마시면 주겠다 하고 정우는 영상을 받기 위해 건네는 수면제 같은 술을 마셨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내 곁에 다시 있을 거야. 넌 세상 안에 있으면 돼. 주는 모이 받아먹고 나만 바라봐. 사랑해. 나겸은 하설을 죽인 뒤 정우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고 지난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옥바라지를 할 생각이었다. 그때 정우는 자신만 바라봐줬다며 그래서 하설을 불러내 주기로 했지만 정우와 연락이 닿지 않아 위치 추적을 해온 상철로 인해 그녀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나겸이 현장에서 체포된 뒤 박형식이 박다은을 죽이는 증거 영상이 발견되었고 상철은 확실한 증거를 구탁에게 보고한다. 빼박 증거의 구탁은 수사를 지시했지만 영실이 제안했던 승진가도가 눈에 밟혔다. 불도저처럼 수사에 나선 상철의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지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던 박형식. 하지만 영실의 손아귀 아니자 어떻게든 자신이 교도소에 가지 않게 해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똥물을 튀길 거라 협박하는데 영실은 그동안의 바람도 눈 감아주고 웬만하면 다 해결해줬었지만 자신의 앞길까지 막을 상황이 되자 결국 박형식을 버린다. 유서를 써서 영실은 몰랐다는 글을 남겼고 그에게 약을 먹여 번개탄을 피웠다. 정우가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 나겸이 밝히는 그날 밤의 충격적인 진실. 비로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정우.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 도지사 선거는 절정으로 치닫고 마지막 남은 진실의 문이 열리는데 14회 마지막 해 무죄 마이너스 나락행. 정우는 다은을 죽인 진범 박형식과의 약속을 잡았지만 먼저 손을 쓴 예영실 때문에 또 한 발짝 늦어버린다. 그리고 이후 자신과 약속을 잡았으면서 유서를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뭔가 의문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말이다. 승진 특급 열차를 탔다고 기뻐하던 구탁은 곧 박형식이 죽었다는 소식에 골치 아파한다. 그도 분명 예영실이 손 썼을 거란 걸 알았을 테니 희도 같은 애들이 부하로 있었다면 그나마 일 처리하기가 쉬웠을 테지만 문제는 그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게 상철과 정우라는 것.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한 상철은 유언장에 부검을 원치 않는다 적혀있어도 부검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영실은 골칫덩이인 남편을 처리해놓고 유세 현장에서 거짓 눈물 연기로 지지자들의 호응과 함께 동정 여론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시각 구탁은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 수호가 다은의 시신을 온실에 몰래 숨겨두고 홀로 지켜봐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앞서 보여졌던 장면은 수호의 시선 속에서 멀쩡한 다은의 모습이었고 11년 전 죽은 사람이라 이미 시신은 부패한 상태였다. 사실 수호는 정우보다 다은과 먼저 만났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서 다은을 뺏으려 한다는 생각에 집을 뛰쳐나간 수호는 우연히 만난 정우에게 다은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우는 민수에게서 사건의 중심에 형구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지라 집에 구탁이 있다는 소식에 다급히 달려갔고 구탁이 불을 지르기 직접 막았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 상황에 구탁은 사과보단 변명을 먼저 한다. 수호는 아픈 애라서 다은을 숨긴 것뿐이고
당시 건우가 보영을 죽인 거라 오해해. 자신도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단 변명.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네가 다은이를 죽였길 바랬어. 우리 가족한테 안 미안하세요? 정우가 납득하지 않고 과거를 계속 소환하자 부탁은 적반하장으로 그만 좀 하자며 정우를 때려 눕히고 시신에 불을 질러버렸다. 무고한 한 명을, 한 가족을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처사였다. 그리고 수습하기엔 너무 꼬여버린 상황에 정우와 수호를 내보내고 자신도 죽고자 한다. 살아서 죄값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지 맘대로 죽어서 죄값을 치르려 하다니 정우는 절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죽을 자격도 없어. 살아서 벌 받아야지. 납치 및 살인 미수죄로 붙잡힌 최나겸은 11년 전 사건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더해지게 된다. 하지만 정우를 향한 집착이 여전하고 더욱 커져 교도소보다는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낙선한 예영씨, 또한 남편의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정원들이 드러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습 중 의료사고를 목격하고 휴학했던 하설은 정우와 사건을 같이 파헤치며 용기를 얻었고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해 진실을 알렸다. 상철은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정우를 돕는다. 변호사 친구를 붙여줘 정우가 재심을 받을 수 있겠고 무죄가 선고된다. 아빠, 보영아, 다은아, 건우야, 나 항상 지켜봐줘. 이제라도 내가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봐줘. 너무 그립고 사랑합니다. 정우는 기나긴 싸움 끝에 진실을 파헤쳐내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지만 잃은 게 너무 많아.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